봅시다. 그 지난 시간에 충격량과 운동량 사이의 관계에 대해 얘기를 했죠. 했죠? 네. 그 충격량하고 운동량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했는데 요 개념은 두 물체의 충돌에서 많이 쓰입니다. 아니면 뭐 공이 벽에 충돌할 때라든지 부딪힐 때 이 충격량과 운동량의 변화량의 관계를 쓰는데요. 당구공 두 개가 있다라고 하면 이 당구공 두 개가 충돌할 때 두 당구공은 매 순간 크기와 같고 방향이 반대인 힘을 주고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힘은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으니까. 그리고 충돌 시간이 같아요. 만약에 빨간색 당구공과 흰색 당구공이 충돌을 하는데 빨간색 당구공은 0.1초 동안 충돌하고 흰색 당구공은 0.2초 동안 충돌하고 이런 일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충돌하는 시간도 같습니다. 그래서 힘과 시간의 곱인 이 충격량도 작용 반작용 관계랑 비슷한 관계가 있습니다. 두 물체가 충돌을 할 때 두 물체가 서로 주는 충격량은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입니다. 그럼 이런 그 충격량과 운동량 사이의 관계를 가지고 이제 일상생활에서 설명할 수 있는 예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우선 그 여러분 스포츠에서 팔로우 스윙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야구나 골프 이런 거 할 때 야구 같은 경우에 배트를 끝까지 휘두르라 그러잖아요. 그걸 이제 팔로우 스윙이라 하죠. 이 팔로우 스윙을 하는 이유는 그 배트와 공 사이에 주고받는 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힘을 주는 시간을 길게 가져가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 야구 선수가 이제 비거리를 늘리는 방법으로 근력을 키우는 방법이 있는데요. 근데 그 근력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트로 공에 힘을 주는 힘을 키우는데 그 힘을 키우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또 자세를 바꾸면은 이제 더 멀리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자세를 이제 팔로우 스윙으로 되게끔 바꾸면 똑같은 힘이라도 힘을 주는 시간이 길어지면 그 공의 운동량의 변화가 커집니다. 그래서 공이 날아가는 속도가 빨라지면 멀리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팔로우 스윙이 힘을 키워서 운동량의 변화를 더 많이 주는 이런 이제 자세라고 볼 수 있고, 여러분이 이제 그 군대에서 줄을 잘못 쓰면 이제 포를 날리러 가게 되는데 이 포도 이제 그 비거리에 따라서 사거리에 따라서 포신의 길이가 다릅니다. 멀리 보내는 포일수록 포신의 길이가 깁니다. 이것 또한 힘을 주는 시간을 길게 가져가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 포탄이 날아갈 때 그 뒤에 화약이 터지죠. 화약이 터지면 이제 그 포신 안에 포하고 갇혀 있는 포에 의해서 갇혀 있는 안쪽 공기가 이제 압력이 높아서 그 압력으로 포를 밀어내는 거예요. 밀어내는데 그럼 포신 안에 있을 때 큰 압력으로 이제 힘을 받아서 가속이 되는 거죠. 근데 그 길이가 길면 그 힘을 받는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운동량의 변화가 커져서 포를 멀리 보낼 수 있는 겁니다. 요것도 이제 그래서 팔로우 스윙하고 이 포신의 길이를 길게 가져가는 거는 비슷한 원리라고 볼 수 있어요. 힘을 주는 시간을 길게 가져가는 이런 종류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많이 나오는 예가 에어백이랑 이 포스글러브 이런 건데, 충돌 시간을 크게 해서 이 힘을 작게 하는 이런 방법인데요. 이건 이런 겁니다. 이제 뭐 안 좋은 얘기는 하지만 교통사고가 일어났다라고 가정을 해보면요. 시속 60km로 달리고 있다가 사고가 났어요. 한 사람은 에어백이 터졌고 한 사람은 에어백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차이점은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둘 다 공통점은 있어요. 결국에 사고가 나면 멈추죠. 어떻게든 멈춥니다. 안전벨트나 에어백이 있든 없든 멈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는 같아요. 에어백이 있든 없든. 질량 곱하기 시속 60km였다가 0이 되는 거죠. 운동량이. 운동량의 변화는 같은데 그 에어백과 안전벨트 이런 것들이 있으면 충돌 시간이 길어지는 겁니다. 충돌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힘은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위험한 거는 요 힘이거든요. 좀 더 엄밀히 얘기하면 압력이 위험한 겁니다. 압력이. 근데 에어백이 일단 넓이가 넓으니까 면적당 받는 힘도 줄이는 역할도 있고요. 안전벨트도 보면 약간 좀 널따랗죠. 이거는 이제 압력을 줄이는 효과와 그다음에 안전벨트 자체가 충돌 시간을 길게 가져가는 이 두 가지 효과로 인해서 우리를 좀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야구 글러브 중에서 포수 글러브가 유독 두껍죠. 이 두꺼운 이유는 포수는 투수의 빠른 공을 항상 받아내잖아요. 그럼 시속 150km 날라오는 야구공이 있다라고 하면 항상 운동량의 변화량은 야구공의 질량 곱하기 시속 150km에 해당하는 운동량의 변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이 결국엔 멈추잖아요. 멈추는데 항상 똑같은 운동량의 변화량, 똑같은 충격량을 받는데 이 글러브의 두께가 두꺼우면 충돌 시간이 길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평균적으로 받는 힘이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포수 미트가 두꺼운 것도 있지만 또 우리가 뒤로 빼면서 받는 것도 있죠. 그것도 충돌 시간을 길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이제 평균적으로 받는 힘이 줄어드니까 충격이 덜한 거죠. 뭐 이런 충돌에 관해서 이제 운동량과 충격량 사이의 관계로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합시다. 9페이지를 펴보면요. 2014년 11월에 치러졌던 수능 문제인데 그림 가는 물체 A와 B가 용수철 저울과 실로 연결되어 정지해 있는 모습을 나타낸 거고요. 나는 수평한 책상면 위에 놓인 A가 B와 용수철 저울과 실로 연결되어 등가속도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AB 질량은 전부 M이고요. 옳은 것은 단 중력 가속도는 G고 용수철 저울의 질량과 마찰, 공기 저항 이런 것들은 무시하는 무시무시한 문제죠. 어차피 딱 보면 MA꼴 F를 해야 될 것 같죠. 그래서 힘을 운동과 관련된 힘을 먼저 다 표시해 볼게요. 가 같은 경우에는 중력이 전부 다 운동할 수 있는 방향과 관계가 있죠. 운동을 지금 안 하긴 하지만 얘가 mg고요. 여기도 중력이 mg입니다. 그 다음에 요 실은요 하나의 실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실로 볼 수 있고 이 용수철 저울의 질량을 무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실로 볼 수 있고 모든 지점에서 장력이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장력을 T라고 하면 오른쪽에도 실이 있으니까 T1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것도 T1이고요. 용수철 저울을 당기는 힘도 각각 T1입니다. 그러면 이 용수철 저울에 나타나는 눈금은 2T1이 아니고 T1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좀 조심해야 되는데요. 용수철 저울은 어차피 한쪽에서 잡아당기면 늘어나지 않습니다. 양쪽에서 잡아당겨야지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용수철 저울에 나타나는 눈금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억하면 좋으냐 하면 이 실에 연결된 용수철 저울의 눈금은 실에 걸리는 장력과 같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에 걸리는 장력을 이럴 때는 T1이라고 그러지. 이 T1이라고 안 하고. 그래서 T1이 이제 용수철 저울에 나타나는 눈금입니다. 근데 얘가 지금 평형을 이루고 있잖아요. 평형을 이루고 있으니까 얘 합력이 0이 돼야 되죠. 그래서 T1이 얼마인지는 여기서 바로 나옵니다. T1이 얼마입니까? T1은 그냥 mg죠. 그러면 여기에 작용하는 합력이 0이 되죠. 여기에 작용하는 합력도 0이 되고요. 그러면 얘가 만약에 정지해 있었다라면 정지 상태가 유지되는 거고요.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다면 그 속도가 유지되는 겁니다. 그럼 조심해야 되는 게 얘가 만약에 아래쪽으로 그리고 A가 위쪽으로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평형입니다. T1은 mg입니다. 용수철 저울에 나타나는 눈금도 mg가 될 거고요. 지금은 정지되어 있으니까 얘나 똑같은 상황이죠. 이렇게 되고요. 가는 일단 분석해 보면 요 정도를 바로 알 수 있을 것 같고 나는 일단 힘을 표시해 봅시다. 힘을 표시해 보면 얘는 운동하는 방향하고 관계 있는 중력이죠. 표시를 해주고요.
그다음에 이 T1이 있을 거고요. 여기 또 T1. 아, T1이 아니죠. 옆에 T1을 썼으니까 예, T2라고 합시다. T2. 요 영수철 저울에 나타난 눈금은 T2일 겁니다. T2. 뭐 이 정도 해놓고 일단 물어보는 걸 하나씩 볼까요? 기억 보면 가에서 영수철 저울로 측정한 힘의 크기는 EMG가 아니라 예, mg가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나에서 A의 가속도의 크기 물어봤으니까 MA 꼴 F를 해봐야 되겠네요. MA 꼴 F를 근데 전체를 하나로 놓고 보는 게 낫겠죠. 가속도를 구할 때는 전체를 하나로 보는 게 편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좌표축은 이제 A는 오른쪽, B는 아래쪽을 플러스로 잡으면 되겠죠. 그렇게 하면 이 AB를 한 덩어리로 볼 수 있고 한 덩어리로 볼 때는 장력을 무시하면 되겠고요. 그러면 전체 질량이 얼마가 됩니까? M 더하기 M, 2M이 되죠. 그리고 가속도를 A라고 둡시다. 그럼 여기에 작용하는 합력은 mg만 남죠. mg만 남으니까 요 가속도는 얼마가 됩니까? 2분의 1g 이렇게 되겠죠. 그럼 니은은 맞네요, 그죠? 니은은 맞고. 그다음 나에서 용수철 저울로 측정한 힘의 크기는 이제 A나 B에 대해서 MA 꼴 F를 한번 더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A에 작용하는 알자 힘 자체가 T2입니다. 그러니까 A에 작용하는 알자 힘이 곧 용수철 저울에 나타나는 눈금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속도 A를 하니까 A의 질량에다가 A의 가속도를 곱하면 되는데 요게 2분의 1g잖아요. 그죠? 2분의 1g니까 얼마가 됩니까? 2분의 1 mg가 되죠. 용수철 저울로 측정한 힘의 크기는 결국 실의 장력이 되고 근데 실의 장력이 이 경우에 A에 작용하는 알자 힘이 되니까 A에 작용하는 알자 힘 MA로 구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니디 해서 4번이 답이 되는 이런 문제였고요. 그다음 오른쪽은 이제 운동량과 충격량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제 사상자들이 나오기 시작했네. 일어나라. 자, 2013년 9월에 있었던 모의평가 문제인데 그림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서 각각 EV, V의 일정한 속력으로 다가오는 질량 M인 공을 수평 방향으로 발로 차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좀 있으면 제가 할 일이네요, 그죠? 그림, 이 축구공은 정말 옛날 축구공인 것 같습니다. 그림 나는 가에서 공이 발로부터 받은 힘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고 시간축과 각 곡선이 만드는 면적, 이게 뭔가요? 시간축과 각 곡선이 만드는 면적은 충격량이자 운동량의 변화량이 되겠죠. 이거를 여러분 바로 캐치를 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게 이제 4MV로 나와 있죠. 그러니까 A하고 B에서 축구공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똑같습니다. 4MV입니다. 4MV. 공을 차기 전과 후에 공은 동일한 직선상에서 운동을 하는 직선 운동이고요. 옳은 것을 골라라 했습니다. 기억 보면 발로 차는 동안 공이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A에서가 B에서보다 크다 했는데요. 요것은 작용 반작용 관계가 아니죠. 각각 A에서 B에서인데 문제는 이제 충격량의 크기는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와 같고 FT 그래프에서 면적하고 같은데 A하고 B에서 같다라고 했잖아요. 물론 이제 발이 받는 힘 시간 그래프지만 어차피 발하고 공 사이에는 작용 반작용 관계가 있으니까 발이 받는 충격량이 곧 공이 받는 충격량의 크기하고 같습니다. 근데 둘 다 4MV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억은 여러분 좀 특수한 경우입니다.
보통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는 것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아예 별도의 충돌 두 가지를 비교해 놓는 건데 이거는 이제 반드시 같다 다르다 이렇게 할 수 없고 문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똑같다라고 했죠. FT 그래프에서 면적이 똑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격량이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 니은 보면 이 발로 차는 잠시만요. 공이 받는 충격량 그 같다가 크다고 했죠. 이 틀렸죠. 같죠. 예. 이런 실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예. 끝까지 읽어봐야 돼요. 나는 왜 크다를 같다로 갔지? 같지 않기 때문에 틀렸어요. 같기 때문에 틀렸어요. 무슨 말이야? 충격량이 같은데 문장이 크다로 했으니까 틀린 거죠. 아씨, 별거 아닌데. 자, 그다음 니은 봅시다. 이 발로 차는 동안 공이 받는 평균 힘의 크기는 A에서가 B에서의 2배이다 했는데 이걸 풀이를 한번 해봅시다. 평균 힘의 크기는 이제 원래 지금 힘이 평균 일정하지 않잖아요. 일정하지 않지만 충격량은 평균 힘 곱하기 시간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A하고 B의 평균 힘을 한번 구해 보면요. A의 평균 힘을 이렇게 표기해 볼까요? B의 평균 힘을 이렇게 표기를 해 보겠습니다. 보통 문자 위에 발을 이렇게 붙이면 평균이라는 의미를 많이 씁니다. 평균 힘 곱하기 시간 하면 그게 충격량이 되는 건데요. 지금 A는 충돌 시간이 T죠. 왜냐하면 힘이 작용하는 구간이 0에서 T 사이잖아요. B는 충돌 시간이 2T입니다. 요게 각각의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죠. 운동량의 변화량은 그 크기가 둘 다 4MV라고 문제에서 주어졌습니다. FT 그래프의 면적으로 주어졌죠. 그럼 요 둘을 비교해 보면 이 A의 평균임은 B의 평균임의 이 2배하고 같은 거죠. 이렇게 같겠죠. 여기 같으니까. 그래서 니은은 맞습니다. 공이 받는 평균 힘의 크기는 A에서가 B에서의 2배이죠. 공이 발을 떠나는 순간 공의 속력은 A에서가 B에서의 2배에 되는데 요 디귿 때문에 이 문제가 좀 어려웠어요. 요거는 이제 계산을 정확히 해봐야 되는데 니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크기만 구하면 끝나는 건데 디귿은 이제 방향을 고려해서 식을 잘 세워야지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근데 여기서 뭐를 이제 할 거냐면 공에 대해서 공 A와 공 B에 대해서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와 같다는 식을 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충격량의 방향이 힘의 방향과 같죠? 그래서 여러분 약간 팁을 알려주면 이 계산식을 쓸 때는 우리가 일단 관측 대상은 공 A와 공 B입니다. 그러면 공 A하고 공 B가 받는 힘의 방향을 안다면 그 힘의 방향을 플러스로 하면 충격량도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충격량을 플러스로 두는 게 편할 때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힘의 방향을 안다면 힘의 방향을 플러스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A하고 B에 대해서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와 같다는 식을 정확하게 써볼 건데 둘 다 좌표축은 공이 받는 힘의 방향, 그러니까 오른쪽을 이제 플러스로 두고 해볼 겁니다. 그러면 충격량을 플러스로 표현할 수 있어요. 충격량은 문제에서 주어졌죠. 충격량은 전부 다 4MV잖아요. 맞습니까? 네, 좋은 지적입니다. A와 B에 대해서 하는데 둘 다 충격량은 4MV입니다. 여러분 자는지 테스트 해본 겁니다. 잘 듣고 있는지. 그럼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 하면 되죠. 그럼 A는 나중에 오른쪽으로 결국에 움직이잖아요. 오른쪽으로 속도 얼마인지 모르죠. 그거를 VA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 A의 질량 곱하기 A의 나중 속도. 우리가 A가 나중에 오른쪽으로 움직일 거라는 것을 예상하고 그냥 플러스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다음 빼기 자 빼기
질량은 m이고요. A의 처음 속도는 왼쪽으로 v죠. 2v죠. 왼쪽으로. 오늘 말이 되게 꼬이네요. A의 처음 속도가 왼쪽으로 2v니까 우리가 오른쪽을 플러스로 잡았으니까 마이너스 2v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식을 세우는지 알겠습니까? B도 똑같은 방식으로 해보면 B의 나중 속도는 모르지만 오른쪽 방향일 겁니다. 예상이 되죠? 그러니까 오른쪽을 플러스로 잡았으니까 B의 나중 속도를 VB라고 하면 B의 나중 운동량은 MVB가 되고요. B의 처음 운동량은 B의 질량에다가 B의 처음 속도를 곱해주면 되죠. 근데 B의 처음 속도는 왼쪽으로 V니까 마이너스 V가 됩니다. 요 식을 이제 연립하면 VA와 VB가 나오는 거죠. 연립할 필요도 없네요. 각각에서 구할 수 있겠네요. 그죠? VA는 얼마가 되죠? 예, 2V가 되고, 그다음 B의 나중 속도는 3V가 됩니다. 그래서 2배가 아니라 B에서의 3분의 2배죠. A에서가 B에서의 3분의 2배가 됩니다. 그래서 디귿이 틀려서 답은 2만 맞네요. 2번이 답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뉴턴의 운동 법칙과 그다음에 여러분이 충격량과 운동량의 사이의 관계까지 배웠습니다. 이제 좀 내용이 조금 달라지는데요. 좀 주제가 바뀌는데 또 새로운 마음으로 한번 봅시다. 좀 일어나 봐라. 다시 좀 기지개 좀 펴고요. 스트레칭을 좀 하고, 예. 몸을 좀 비틀어 보세요. 고개를 돌리고 어깨를 돌리고 이걸 같이 해보세요. 이렇게 됩니다. 네. 이거 동시에 해봐. 못할걸? 고개를 돌리면서 어깨를 돌려. 어지러워. 야, 좀 깨워줘라. 옆에 뒤에 자른 애들에게 적절한 충격량을 가하세요. 운동량이 변하도록. 여튼 뒤에 3명은 같이 자네. 자, 우리 오늘 그 일에 대해서 정의하는 것까지만 좀 해볼 겁니다. 제가 40분에 시작해서 45분 수업이면 언제까지고? 25. 시간은 충분해요. 자, 이제 주제가 조금 바뀝니다. 일과 에너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부분부터는 조금 느낌이 다른 게 그 전에 했던 것은 이제 방향이 있는 양들이었어요. 힘 방향 있죠. 힘 방향은 가속도 방향하고 같죠. 합력과 가속도는 방향이 같았고요. 충격량 방향이 있었죠. 충격량 방향은 힘 방향이었고요. 운동량의 변화의 방향이었습니다. 속도 이런 거 방향 고려해서 막 빼주고 했잖아요. 그래서 방향이 있는데 에너지는 특징적인 게 방향이 없습니다. 크기만 있고 대신에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있습니다. 플러스인 에너지와 마이너스인 에너지는 있어요. 일도 마찬가지 양의 일과 음의 일이 있습니다. 네. 야, 이 양쪽 끝이 잘 자네. 환기 좀 할까? 환기해래. 와, 이 승화이가 입안 짱인가 보네. 턱으로 슉슉 하니까 문이 다 열리네. 야, 커튼이 되게 깨끗하다. 자, 우리 물리에서 일을 좀 정의를 해보고 오늘은 딱 거기까지만 할 테니까 좀 정신 바짝 차리고 한번 봅시다. 일단 이런 상황을 한번 봅시다. 이 마찰이 없는 이 면에서요. 마찰이 없으면 사실 못 끕니다. 마찰이 있어야 되겠네요. 마찰이 없으면 사람이 못 걷죠. 얘가 밉니다. 수레를 미는데 수레를 미는 힘이 F고요. 오른쪽입니다. 그리고 수레도 오른쪽으로 S만큼 이동하고요. F는 크기가 일정하다라고 합시다. F에 힘을 주면서 S만큼 이동했죠. 이런 경우에 F가 한 일은 그냥 FS입니다.
뭐 이거는 가장 간단한 경우죠. FS입니다. F가 알짜임이요. 요 일의 정의에서 F는 반드시 알짜임일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실제로도 알짜임 말고 어떤 일부 힘이 한 일을 물어볼 때도 있거든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 꼭 알짜임일 건 없어요. 앞서 배운 충격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충격량도 알짜임에 의한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은데 알짜임 말고 특정 힘에 의한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와 같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게 알짜임이 아니면은. 근데 이제 그 알짜임이 한 일은 나중에 배우겠지만 운동 에너지 변화하고 같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면은 운동 에너지 변화하고 같지 않아요. 그런 구분이 나중에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근데 이렇게 나란하지 않게 당길 때가 있어요. 나란하지 않게. 얘는 끌고 있네요. 그죠? 끌고 있는데 이럴 때는 힘을 분해해야 됩니다. 힘을 분해하는데 어떻게 분해하냐면 얘가 운동하는 방향 있죠? 운동하는 방향과 이쪽으로는 운동하지 않아요. 운동하지 않는 방향, 이 두 방향으로 분해를 해야 됩니다. 분해를 할 때 방법이 있는데요. 이 방법을 좀 잘 기억하십시오. 이게 종종 쓰입니다. 벡터를 분해하는 방법인데 일단 분해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축을 길게 그립니다. 축을. 그리고 그 축의 중점은 요 힘의 요 꼬랑지 있죠. 힘을 화살표로 표시하는 요 꼬랑지가 원점이 되게끔. 그래서 축을 이제 운동하는 방향하고 운동하지 않는 방향 이렇게 축을 세웁니다. 축을 세운 다음에 요 원래 분해하고자 하는 요 화살표 있죠? 요거를 막대기라 생각하고 이 빛을 비춰요. 이렇게 빛을 이렇게 비춥니다. 빛을 비추면 각각의 축에 그림자가 생기겠죠? 각각의 축에 생기는 그림자가 결국에는 그 분해한 성분이 됩니다. 요걸 요 가로축을 fx라고 둔 거죠. 요거를 이제 fy라고 이렇게 둔 겁니다. 그럼 요 두 파란색 화살표를 더하면은 원래 f가 되는 거예요. 원래 f가. 그러면 이제 분해를 잘 한 겁니다. 그러면 요게 직각삼각형이 되잖아요. 그죠? 직각삼각형이 되고 직각삼각형에서 빗변분의 높이가 사인이죠. 사인이고 여기 보면 이제 가수의 이름이 두 개가 들어있죠. 가인이랑 fx. 아 미안합니다. 코사인이 빗변분의 밑변 이게 코사인이잖아요. 그죠? 탄젠트는 필요 없는데 탄젠트는 뭐 이렇게 하죠. 탄젠트. 밑변분의 높이가 탄젠트입니다. 항상 기억을 하십시오. 세타하고 마주보는 변이 높이입니다. 직각삼각형에서. 그 세타하고 90도 사이에 요게 밑변이고요. 그러면 이제 요 밑변은 빗변의 길이에 코사인 세타 하면 되죠. 왜냐면 코사인이 빗변분의 밑변이니까 거기다 빗변을 곱하면 밑변이 됩니다. 밑변이. fy는 사실 필요 없는데 그냥 구해보면 f의 사인 세타가 되죠.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 피타고라스 정리해보면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하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니까 그죠? f의 제곱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하면 이제 잘 분해한 겁니다. 이렇게 분해를 했는데요. 이 분해를 한 이유는 이제 2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 그 두 힘 중에서 운동하는 방향 성분의 힘에다가 이 변이를 곱해준 것이 1입니다. 이유는 있어요. 나중에 이 1이 운동 에너지의 변화와 관계 있는데 운동 에너지가 변한다는 건 속력이 바뀐다는 거거든요. 근데 요 두 힘 중에서 속력의 변화와 관계 있는 것은 요겁니다. 그죠? 얘는 속력의 변화에 전혀 기여한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얘가 한 일은 0이에요. 얘가 한 일만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이 경우에 보면은 식을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fx가 f 코사인 세타죠. 이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이렇게 외우지는 마세요. f 코사인 세타 s라고 외우지 말고 그 운동 방향의 힘 성분을 구해서 그걸 곱해줘야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가 0이 되는 경우는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힘이 0이거나
S가 0이거나 세타가 90도거나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힘이 0인 경우에 당연히 일을 한 게 아니죠. 아니고 이거는 별로 할 얘기 없고요. 이동 거리가 0인 경우도 일을 한 게 아닙니다. 이게 책상을 제가 밀어도 칠판을 밀어도 칠판이 안 움직이면 일을 한 게 아니고요. 책상에 내가 힘을 줘도 이게 움직이지 않으면 일을 한 게 아닙니다. 화학적으로는 이제 막 힘들고 이래서 내부의 생체적으로는 에너지 소비가 있더라도 일을 한 게 아니죠. 춥죠? 나도 춥네. 턱 한 번 더 해. 미안해. 그럼 네가 가라. 근데 좀 환기를 종종 시킬 필요가 있어. 교실안 공기가 되게 탁하거든. 그럼 세타가 90도인 경우가 있는데 이건 어떤 경우냐? 내가 이제 책을 들고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책을 들고 걸어가면 내가 드는 힘이나 혹은 그 중력이 한 일은 0입니다. 중력 방향하고 내가 이동 방향이 수직이면 중력이 한 일은 0이에요.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게 등속원 운동이에요. 등속원 운동. 등속원 운동에서 구심력이 한 일이 0입니다. 왜냐하면 구심력은 항상 순간순간 보면 이동 방향과 수직이에요. 그래서 구심력이 한 일은 0이에요. 구심력이 한 일은 항상. 그러니까 지구가 달을 잡아당기잖아요. 근데 달의 한 일은 0인 겁니다. 수직이니까. 달의 이동 방향과 지구가 잡아당기는 중력 방향이 수직이니까 항상 그 중력이 한 일은 0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경우들 잘 보고요. 근데 방금 지금까지 한 거는 은연중에 힘의 크기가 일정할 때를 가정하고 한 거고요. 근데 힘의 크기가 일정하지 않을 때는 힘 거리 그래프에서 면적으로 일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 충격량 같은 경우도 힘이 일정할 때는 힘과 시간의 곱이었지만 힘이 일정하지 않을 때는 힘 시간 그래프에서 면적이었죠. 마찬가지로 일도 힘이 일정할 때는 그냥 힘 곱하기 이동거리인데 힘이 일정하지 않을 때는 힘 이동거리 그래프에서 면적이 1이 됩니다. 이게 여러분이 배우는 적분이죠. 근데 여러분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게 적분할 일은 없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곡선인 경우인데 일의 크기가 필요한 경우는 면적이 얼마다 문제에서 주어질 거고요. 아니면은 요런 형태거나 요런 형태, 그러니까 직선의 형태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각형의 면적은 구할 수 있잖아요. 삼각형이나 사각형 면적은 구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아니면 곡선이면은 면적이 주어지거나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일에 대해서 정의를 했는데요.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힘과 이동거리의 곱인데 그 힘을 이동 방향 성분으로 구해서 곱해줘야 됩니다. 성분 구하는 방법 이런 거 좀 기억을 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역학적 에너지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과 에너지 보존 관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